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의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물론 이름이나 사건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 처리했고요. 네, 맞습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채무자를 채무자 000C라고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채무자 000C 사건.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법적인 의미들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그냥 딱딱한 법률 문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한 개인 또 그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들, 뭐랄까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무자의 상황부터 재정 상태, 그리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채무자 000C 어떤 분인가요?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보고서를 보면 36세 남성이고요. 결혼해서 4살짜리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없으신 상태고요. 아,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직업이 없으시다. 어쩌다가 파산 신청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시작점이 좀 궁금한데요. 보고서에 명시된 파탄 시점은 2020년, 그러니까 혼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 이후요? 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들이 좀 연달아 발생합니다. 배우자분이 출산 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 보고서에는 뭐 자해나 정신적 해리 상태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아, 산후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걸까요? 심각했나 보네요. 인데요. 킴벽병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손목뼈가 괴사하는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배우자 간병도 해야 하고 본인도 투병 생활을 해야 하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아내 간병이란 본인 치료 때문에 경제활동,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신 거죠. 이야, 정말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득 활동이 완전히 그냥 막혀버린 거네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당장 생활비나 치료비 같은 건 어떻게 감당을 하셨을까요? 소득이 없는데. 네, 그게 문제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뭐 생활비, 치료비, 또 어린 자녀 양육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이게 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셨어요. 수급자가 되셨군요. 네, 그래서 정부 지원금으로 월 한 184만 원 정도, 이걸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월 184만 원.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정말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재정 상태를 좀 보죠. 빚은 정확히 얼마고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총 채무액은 약 4,089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4천만 원 정도군요. 네, 채권자는 딱 한 곳, 주 우리은행이고요. 이게 2018년 3월부터 발생한 채무인데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생활비나 뭐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을 갚거나 통신비 같은 걸로 사용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이 4천만 원 넘는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만한 자산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확인된 재산은 딱 두 가지인데요. K뱅크 예금 약 168만 원 하고요. 168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SH 임대주택인데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수진 빌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225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예금 168만 원이랑 보증금 1225만 원. 합쳐도 14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재산 모두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라는 겁니다. 압류금지 재산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기본 원칙인데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를 해주거든요. 아하, 이 사건의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님의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예금 168만 원은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생계비, 현행법상 약 1,1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네, 훨씬 적네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1,225만 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그 범위가 더 크고요. 아, 법으로 딱 보호되는 금액이군요. 그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즉, 이 채무자는 빚 갚을 돈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0원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재산을 숨기거나 한 정황은 없다는 겁니다. 와,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게 이 재산 내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상황을 조사한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께서 법원에 어떤 최종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관제인의 의견은 아주 명료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뭔가요? 첫째, 채무자는 현재 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 월 184만 원으로는 총 채무 약 4,089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 즉, 지급불량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건 명백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잘못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파산 신청한다고 무조건 빚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을 몰래 빼돌렸거나 파산 직전에 과도한 낭비를 했거나 하면 면책, 즉 빚탕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기준이 있군요. 근데 이분은 그런 사유가 전혀 없었다. 네, 조사 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관제인의 판단입니다. 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빚탕감, 즉 면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다면 구제를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관제인이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요청을 한 건가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관제인은 법원에 두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동시폐지 결정입니다. 동시폐지요? 그건 뭔가요? 이건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낼 만한 재산이 없을 때 파산 선고와 동일시에 파산 절차를 그냥 종결시켜버리는 겁니다. 더 절차를 진행해봤자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이 나올 게 없으니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빨리 끝내자는 거죠. 아,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핵심인 면책 허가 결정 요청입니다. 면책 허가, 빚을 탕감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니 이 채무자가 지고 있는 남은 빚 전액을 탕감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네요. 네. 덧붙여서 채권자인 우리은행 측에서도 이 파산 및 면책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군요. 네, 현실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채무자 000씨의 익명 보고서, 이걸 통해 청취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숫자 몇 개 나열된 문서가 아니라 정말 예기치 못한 질병, 또 가족의 위기 같은 것들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파산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정말 마지막 탈출구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개인적인 불행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경제적인 파탄으로 직결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이 채무자 000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개인의 책임 문제나 혹은 사후적인 법적 구제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충분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위기가 파산이라는 정말 최후의 선택까지 가기 전에 좀 더 이른 단계에서 사회가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오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